어느 땐지 나는 모른다. 나는 어린 것을 안고 추석추석 하다가 잠이 깨었다. 꿈이더라. 그 꿈이 뽀얀 분위기에서 미처 깨어나지도 못한 때다. 나는 박 선생님 하고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문을 열었다. 아이고, 웬 잠을 그렇게 주무십니까? 은숙의 다알리아 송이 같은 얼굴이 달처럼 허공에 떴구나. 나는 좀 어색했다. 어저께도 은숙이가 깨워서 겨우 잠이 깨었는데 이틀째나 이렇게 늦잠을 자다가 들키고 보니 시간표 만들어 놓고 공부한다던 것이 부끄러웠다. 헤라야, 내게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다만 은숙이라는 여자는 너는 기억할지 모르나 너의 선생이었기로 잠깐만 소개해두려고 한다. 은숙이는 X여학교 선생이었다. 아마 마리아라고 해야 너는 바로 알아들을 것이다. 하도 말끝에 마리아를 붙여서 흉이 생기니까 오늘부터 다시 마리아를 안 붙일 테란 말이다. 하고 한술 더 뜨다가 흉을 잡혔다던 바로 그 마리아 선생이다. 그가 어떤 의학 박사와의 연애 사건으로 칼모틴 자살을 한 사건을 나는 내게서야 들어서 알았으니까 이 이상 더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 우리가 낙원동 비지집 안채로 옮겨갔을 때 세상을 떠난 그 마리아가 와서 보니 공교로이도 나의 옆집이었다. 이런 데 오면 사람은 고적해진다. 고적하단 말은 사람이 그립단 말이다. 더욱이 올드미스로 29의 일생을 끝막은 마리아다. 인사하기가 무섭게 우리는 가까워졌다. 그러나 헤라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내가 오해하지 않을 것을 나는 믿기 때문이다. 실상은 나도 유혹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피둥피둥한 사나이가 혼자 자는 방에 젊은 은숙이가 두세 번 들어와서 한강에서 심장마비로 오사를 한 유 박사까지 심상찮어 하고는 껄껄 웃더라마는 그것은 웃음의 소리요. 우리는 너라는 사람을 인연으로 가끔 만나 너를 추억하는 정도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도 않았었고 또 장례로도 나갈 염려도 없는 것이다. 눈이 또 치적치적한 게 또 헤라의 꿈을 꾸셨구려? 은숙이는 셀쭉하더라. 천만에요. 천만일 게 어딨어. 흥, 나는 코웃음을 쳤다. 이리 온 후로 나는 별로이 밖의 사람과 거래를 안 했다. 나가면 아는 사람이 없는 바는 아니지만은 모두가 꿈만 꾸는 인간이라 흥미도 없고 나를 무슨 죄인이나 되는 것처럼 경계하는 눈치라서 불쾌한 까닭이 있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도 나는 아직 이곳 살림에 길들지를 못해서 물의 기름처럼 융합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 관계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바깥일에 대한 소문은 모두를 이 여자가 내게 전해준다. 오늘 엔젤인가 하는 카페 여급이던 하나꼬가 이곳으로 온다는 것도 실상은 은숙이한테서 들은 것이다. 오후였다. 나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다. 이곳으로 온 지 며칠 안 되는 이발장이한테 머리를 깎고 큰마당으로 나왔다. 수학 잘하던 K씨, 원산 후구동맹의 김군, 여러 사람이 새 손을 맡기 위하여 나와 있었다. 새 손이 들 때는 마중을 나가는 것이 이곳의 예의인가 보더라. 헤라야, 웃지 말아라. 나는 연복이 많은 탓인지 하나꼬도 내 이웃으로 왔다. 하루 이틀 가까이 하는 동안에 나이답지 않게 은숙이가 질투를 시작해서 격에 맞지 않는 사랑 싸움의 일막 희극이
날마다 되풀이된다. 한 번은 은숙이가 잠자리 옷을 입은 채 내 방에 들어와서 밤이 새도록 푸념을 한 일도 있었다. 이것이 어느 친구 귀에 들어갔던지 이튿날 산보를 나가자니까 어느 친구의 장난인지 절벽에다 이렇게 써놓았더구나. 박철이 장은숙 막 좋구나. 또 하루는 공동변소 판장에다 어떤 얼간이 만화가 한 분이 나와 은숙이가 키스하는 장면을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꼬가 우는 꼴을 그려놓고는 하나꼬의 말처럼 가는 족족 짝사랑이로구나 하고 한탄을 시켜서 너털 웃음을 잘 웃는 양조장 털보 영감의 입을 찢어놓은 일도 있었다. 그러나 헤라야, 이런 이야기가 내게 무슨 흥미가 있으랴. 기실인즉 내게도 흥미가 없다. 나는 갈수록 권태를 느꼈다. 그리하여 정군하고 일을 시작했다. 마슬께 농민학교, 이것이 우리의 사업이 되었다. 산술이니 조선어니 우리는 이런 형식을 모두 버렸다. 그리고 아주 자유로운 강화로 시간을 채웠다. 그러나 헤라야, 나는 보아서 잘 안다. 하기는 이러한 큰일을 하면서도 늘 너희들 모자에게 관심을 하게 되는 나 자신을 경계는 하면서도 전혀 무관심하지 못한데 나의 약점이 있는 것이다. 그날도 나는 해가 져서야 집에를 왔다. 집에 와서 저녁이라고 끓여 먹고 번듯이 누웠을 때다. 그날 저녁차에 김군이 내려서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나는 또 보았다. 나는 이번에는 정말 의아했다. 나는 가만히 손을 꼽아 보았다. 요전에 김군이 다녀간 지 한 달이 못 됐다. 그러나 나는 즉시로 나의 잘못을 뉘우쳤다. 아무리 시골이라고는 하지만은 상포빚을 갚고 3, 4원으로 한 달을 살지 못할 것을 깨닫자 그의 우정에 다시금 탄복한 나다. 나는 스스로 부끄러웠다. 그리고 그날도 한 달 살 것을 두고는 그대로 일어서 떠나가는 김군의 뒷모양을 바라보고는 새삼스럽게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났던 것이다. 다만 나의 귀에 조금 거슬린 것은 정거장에까지 따라간 내가 인저 가시면 언제쯤 오시나요? 하고 마치 제 남편이나 보내고 헤어지는 것 같은 말씨였지만은 그것도 대범하게 생각지 못하는 흠이 나에게 있음을 즉시 깨달았다. 나는 두 번째 얼굴을 붉히었다. 그러나 헤라야, 나는 보아서 잘 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린 것이 감기로 앓던 어느 날 밤이 아니었더냐. 그날도 저녁 해가 길어졌을 무렵이었다. 요전에 김군이 다녀간 지 보름. 나의 아내를 젊은 사나이가 이렇게 자주 찾아다니는 것을 옆에서 바라보는 나는 좀 어색하였다. 어색하다가도 못생긴 놈 하고 나 스스로 나를 나무랐던 것이다. 그러자 다시금 그에게 대한 새로운 우정이 솟아오름을 깨달았다. 헤라씨, 생활 방도를 좀 알아볼 생각이 없습니까? 왜요? 그런 생각이야 간절하지만 취직하더라도 공장뿐이겠는데 인제 공장에선 받아줄 것 같지 않아요. 뭘 반드시 공장이라야 한다는 논법도 없겠지요. 그야 그렇지만은 이렇게 실마리가 풀려 드디어 이야기가 그의 병원에까지 미치자 내가 안심하듯이 나도 마음을 놓았다.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는 법도 없으니까 그저 심심하시거든 해보시지요. 결국 월급 30원에 모든 것이 결말을 보게 되는 것을 볼 때 나의 마음은 한없이 기뻤다. 이만하면 하고 어린 것이 이 세상을 제 눈으로 볼 때까지는 마음을 놓아도 좋다고 생각하였다. 그날 밤 그가 우리 집에서 잔 것도 나는 안다.
그리고 그가 굳이 여관으로 가겠다던 것도 나는 잘 알고 내가 붙들은 그 동기에 조금도 탄할 것이 아니었음도 나는 잘 안다. 그뿐이랴. 그것보다도 불도 변변히 들이지 않는 골방에서 새우잠을 자면서도 너희들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을 것도 나는 믿는다. 어느 땐가 내가 자다 말고 올라가서 자리 밑에 손을 넣어보는 것도 나는 보았고 따뜻합니다 하고 김군이 일어나서 담배를 피우던 것도 나는 보아서 잘 안다. 헤라씨, 조금도 서먹서먹하게 생각지 마시고 제게 매달리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내가 그럼 한번 매달려 볼까요? 하고 간드러지게 웃던 것도 나는 잘 안다. 그리고 내 자리로 돌아와서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윗방을 곁눈질하다가도 어린 것을 끌어안던 것도 나는 알았다. 아니, 김군도 그날 밤만은 잠을 못 자는 눈치더라. 가끔 깨어서는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아도 그의 가슴 속에 그 어떤 투쟁이 일어났음도 나로서도 짐작할 만하였다. 새벽녘이었다. 내가 일어나서 불을 지피고 깨어진 화로에 불을 담아다 놓자 김군도 부스스 아랫방으로 내려왔었지. 퍽 치우셨지요? 뭘요? 그럼 왜 그리 못 주무시고 담배만 피우셨어요? 그럼 헤라씨도 못 주무셨던 모양이군요. 네, 그렇다 헤라야. 나는 들어서 잘 안다. 김군이 이렇게 말했을 때 너는 확실히 네 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김군보다는 어색해서 얼굴을 폭 숙이지 않았더냐. 그러고도 잘 다독거려진 불을 공연히 폭폭 쑤시고 있지 않았더냐. 그렇다. 물론 무의식 중이었겠지만은 불을 쬐던 김군의 손과 너의 손이 한 번 스치지 않았더냐. 세 번째인가? 너희들 손이 마주 스쳤을 때 김군의 손이 슬며시 너의 손등을 덮지 않았더냐. 이렇게 손이 거칠어지셨군요. 네, 이 네라는 대답은 듣는 나뿐이 아니라 말한 너 자신도 요령없이 한 말이었을 것이라고 나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 헤라야. 인간성을 초월한 느낌까지 있는 김군의 요정과 현재의 너 자신이 나도 없는 고독감에 눕혀졌다는 것과 안정이 없는 생활에서 오는 불안, 이 모든 감정이 교착되어 너의 손을 만지는 김군의 손을 비록 뿌리치지는 않았을 망정 그날도 아무런 일이 없이 헤어졌다는 것만은 나도 보아 잘 알고 있다. 그렇다 헤라야. 인간성을 초월한 느낌까지 있는 김군의 우정과 현재의 너 자신이 나도 없는 고독감에 눕혀졌다는 것과 안정이 없는 생활에서 오는 불안, 이 모든 감정이 교착되어 너의 손을 만지는 김군의 손을 비록 뿌리치지는 않았을 망정 그날도 아무런 일이 없이 헤어졌다는 것만은 나도 보아 잘 알고 있다. 귀실인즉슨 김군의 손이 화로 위에 놓인 너의 손을 잡으며 손이 퍽 거칠어지셨군요. 하고 눈에 보이게 너희들의 손이 떠는 것을 나는 보아 잘 안다. 본 그 순간 나는 두 손으로 나의 얼굴을 가렸었다. 물론 너희들이 서로 손을 잡았다기로써니 무슨 별일이야 있을까마는 어쩐지 나는 그 장면을 그 이상 더 보고 싶지 않았었던 것이다. 그렇다. 나는 눈을 감았으니까 너희들의 입술이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도 모른다. 유달리 높아진 숨소리로 쪽 하는 소리가 난 듯한 것으로 나는 너희들의 입술이 닿은 것이나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너희들을 의심하는 데서 나온 대단히 재미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나 자신 긍정치 않는 바도 아니다. 그러나 헤라야, 나는 모아서 잘 안다. 헤라 씨, 생활방도를 좀 갈아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헤라야, 김구는 확실히 이렇게 말했겠다. 그때 너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느냐? 할 수만 있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건 그렇다. 생활을 갈 수만 있다면야 어찌 너뿐이랴. 어찌 김군뿐이랴. 어찌 어린 것뿐이랴. 나 또한 그러한 점에서 너를 도와줄 수 없는 자신을 돌보고 우울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리하여 너희들이 서울로 떠난 것도 나는 잘 안다. 언젠가 김군이 내게 말할 때 너도 그런다고 하면서 김군의 어깨를 턱 실려보듯이 그야말로 김군에게 모든 것을 턱 싣고 서울로 떠나는 것을 보는 나는 그지없이 마음이 거뜬하였다. 조금 섭섭한 것은 그래도 내게 한번 다녀가려니 생각하고 있다가 그대로 정거장으로 나가는 것을 보는 때는 마음이 좀 섭섭하였다. 물론 너희들도 내가 지금 와서 이런 글을 쓰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게니까. 아니, 죽은 사람이니 다시 무엇을 알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겠지만은 그 점이 내게는 섭섭했다는 것이다. 남이 본다고 해서 잘 보이려는 것은 말하자면 거짓이 많이 섞였다고 볼 수 있겠기 때문이다. 헤라야, 나는 보아 잘 안다. 너희들이 정거장에서 택시로 병원 문 앞에 닫자 너희들을 맞이하던 현숙, 그렇지, 이것이 김군의 부인이지? 현숙 씨의 눈살이 언뜻 보아서는 못 알아볼 만큼 약간 셀쭉해진 것을 나는 보았다. 아니, 김군이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친구의 아내라 치더라도 끌고 들어가는 것이 좀 정도의 지나친 일이라는 것쯤은 여러 번 생각한 후였을 것이고 너만 하더라도 이번 일이 쑥스럽다는 것쯤은 응당 생각했을 게니까 현숙 씨의 눈치를 살피지 않으리라고는 나는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그랬다면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을 리도 또한 만무할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야 어쨌든 김군의 주선으로 너희들의 생활이 안정된 것만은 나도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냥 무조건 하고 한 집에서 구는 것이 아니라 손에 안 익은 일이라 하지만은 병자 간호를 맡아보고 더욱이 내가 간지 며칠 안 된 날부터 회계까지 맡기는 것을 보니 퍽이나 나도 기뻤다. 삶과 죽음이라는 엄연한 경계선으로 해서 너의 옆을 다시 찾아가지 못하는 나일망정 깨알 같은 죽 하나를 튀길 때의 너의 그 매초만 손끝이라든지 하얀 사무복을 입고 깡통하게 긁어올린 머리로 하여 그러지 않아도 미끈스러운 하얀 목줄기에 황홀하게 취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어떻습니까? 고단하지 않으시오? 아니요. 손에 안 익었으니까 처음에는 좀 괴로우시겠지만은 차차 겪어내시면 뭘 어려운 건 없지요. 참 생각할수록에 선생님 은혜는 잊지 못하겠어요. 선생님만 아니었던들 떼거지가 돼서 굶어 죽기라도 했지. 이때껏 연명이나 했겠습니까? 저것이 지금은 철을 몰라서 그렇지만 인제 큰다면 그 공을 알겠습지요. 헤라야, 나는 들어서 잘 안다. 그리고 나는 나의 귀를 의심하였다. 확실히 나는 여기까지밖에 듣지는 못했으니까 말이다. 헤라야,
실상 생각한다면 너의 그 말 끝에서는 반드시 들어야 할 말 한마디가 있지 않았을까. 무덤 속에 있는 그 이에게 알려줄 수만 있다면 오죽이나 기뻐하겠습니까? 이러한 말이다. 이러한 의미의 말이 꼭 들었어야 할 것이 아니었느냐. 너희들이 서울로 떠나면서도 한번 내게 들러가지 않은 것을 섭섭이 생각하면서도 다시 한번 돌려 생각한 나지만은 내가 굳이 나의 이름을 김군 앞에서 부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가 보이는 데는 나도 좀 딴 생각이 들었다. 나의 기억을 그 김군의 기억 속에 끌어올리기를 피하는 태도, 그것은 나쁘게 해석한다면 혹 내가 김군에 대하여 아차, 이런 말을 함부로 해도 좋을까. 그러나 헤라야, 나는 보아 잘 안다. 그것은 어떤 늦은 봄날인가 한다. 창경원의 야행이 끝나던 날인가, 끝난 지 며칠 지난 때던가 잘 기억 안 된다마는 어쨌든 너는 집에 있었다. 현숙 씨는 그날 야행 구경을 갔고 집에는 너와 어린 것과 밥 어멈이 있을 뿐이었다. 밤 9시였다. 그날 나는 홍곤히 술에 취했었다. 여기도 속세를 따름인지 실연을 당하고 온 어떤 여급이 처음에는 음료수를 팔기 시작한 것이 어느덧 바와 같은 것으로 변했다. 도마뱀이 검은 벽에 기어다니고 해골이 여기저기 달려 그것은 마치 기원전 몇 세기 전의 인간 창조 시대의 그림을 보는 듯한 클래식한 것이었다. 거기서 나는 유 박사와 잔을 나누었었다. 집에 돌아와 나는 취하는 정신을 가다듬어 너의 신변에 다시 눈을 보냈다. 나는 모른다. 그때까지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라고 그렇게 넋을 잃고 창에 섰었는지. 그러나 내가 본 때는 너는 숙직실에 불조차 끄고 어지러이 흘러들어오는 달빛에 취할 듯 말 듯 서 있지 않았더냐. 달빛에 비친 너의 목은 한층 더 희었다. 더욱이 희미한 달빛이 비친 너의 그 모습은 마치 저물어가는 햇녘에 홀로 핀 흰 꽃처럼 애틋하게 보였다. 더욱이 하얀 사무복에 질끈동인 잔허리에 펼쳐진 날개처럼 부풀어 오른 치마, 그것은 마치 별이나 따러 가려는 선녀와도 같았다. 그때다. 누군지 살며시 들어와서 너의 눈을 가린 사람이 있었다. 약제사 시인가? 하고 다시 보니 김군이다. 아이고 깜짝이야. 너는 보름달처럼 웃지 않았니? 놀라셨지요? 하고 김군이 웃는데 너는 금방 깜짝이야 하고 놀라고도 어째서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 눈에 거슬리는 장면을 보고 나는 참으로 의외라 생각했다. 너희들의 그 깨끗하던 교분이 벌써 이렇게까지 전락했는가 생각할 때 참 나는 의외였다. 이때서야 나는 생각하였다. 너희들이 시골을 떠나던 날 아침에 손을 잡는 것을 보고 내가 눈을 가린 그 사이에 너희들은 입술까지 댄 것이 아니었던가 하고 아이 참 날 좀 보게 불을 끄고 있었네 하고 너는 불을 켜러 갔다. 그것을 본 김군은 실색이나 한 듯이 쫓아가서 너의 손을 잡았다. 불을 켜지 말란 것이 너의 손을 잡고 만 것이다. 왜 그러세요? 켜지 말까요? 은은한 달빛이 오직 좋습니까? 글쎄요. 헤라야, 나는 보아 잘 안다. 김군이 너의 손을 잡은 것은 내가 불을 켜지 못하도록 한 것일 것인데 내가 불 켜는 것을 중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김군은 너의 손을 놓지 않았으니 웬일이냐.
그리고 너만 하더라도 그 손을 뿌리치는 눈치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고 김군의 왼손이 너의 어깨에 올라가는 것을 너는 달빛에 취한, 아니 무엇에 취한 것인지는 내 알 바 못 된다마는 밝은 데서 본다면 거의 충혈됐으리라고 생각될 만큼 너의 숨소리는 새끈덕 새끈덕 하였다.